우리는 어느덧 중세의 피니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중세 후기는 곧 스콜라 쇠퇴기를 말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민족 국가가 대두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시민계급과 민족의식이 고조되었지요. 사상적으로는 오캄의 유명론 및 민중경건운동의 등장으로 중세 전성기의 종합이 와해된 시기입니다. 중세의 와해는 곧 교황청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5세기 교황이라는 종교적 절대권자의 이치 부상으로 시작된 중세의 교회적 특징도 그 교황권의 몰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은 중세의 색이 빛을 잃어가는 황혼기에 등장했지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키가 되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13세기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14, 15세기에는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스콜라 쇠퇴기, 또 다른 말로는 중세 후기라고도 얘기하죠. 중세 후기에 스콜라가 쇠퇴하게 된 원인에는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와 민족의식이 대두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시민계급이 형성이 됐죠. 사상적으로는 유명론이 등장했고요. 민중경건운동이 등장해서 전성기 사제 중심의 또 교회 중심의 스콜라 신학을 와해시키게 되죠. 스콜라의 쇠퇴와 더불어 교황청도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교황청 쇠퇴에는 극히 내외부적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강력한 군주들이 등장을 했고요. 평신도 신분의 신학자들도 역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개인적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시했죠. 때때로는 국가 간의 전쟁과 질병도 중세 스콜라 시대 가톨릭 전성기를 와해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교황권 쇠퇴의 주된 요인은 내부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황청의 분열이죠. 70년간의 아비뇽 교황청 이후 40년간 아비뇽에도 또 로마에도 각각 교황청과 교황이 등장해서 서로 계파 간의 싸움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절정을 맛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교황의 권위는 차츰차츰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보니파티우스 8세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리스트인데요. 약 100여 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보면 세디스파칸 즉 교황 공백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교황 임명에 갈등이 있었다는 반증이지요. 스콜라 쇠퇴에 외적으로 기여한 것은 민족의식 혹은 민족국가의 등장입니다. 중세에는 사실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세력은 없었지요.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로마 교황청 체제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요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세 후기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등장을 했죠. 바로 그것이 민족국가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군주국가 등장의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교황청의 아비뇽 포수이죠.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인 이 사건의 발단은 우르반 4세로 인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인이었는데요. 교황이 되자 프랑스 사람들을 고위 성직자로 많이 임명했죠. 그리고 시칠리를 프랑스 왕의 친척이자 영주였던 샤를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존엄왕 필립 2세 이후 안정된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었는데요. 교황청 체제 유지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의존이었던 거죠. 프랑스는 경건왕 루이 9세와 그리고 미남자 필립 4세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력해지죠. 점차 강력해지는 민족국가의 등장과는 달리 교황청은 오히려 그 교황자를 두고 두 가문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294년에 켈레스틴 5세가 교황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수도사로서 은둔을 좋아했고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당시 그가 살던 나폴리는 프랑스의 제후 샤를 2세가 통치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사심 없이 8명의 프랑스인 추기경과 4명의 나폴리인 추기경을 임명했죠. 하지만 다수의 프랑스 출신 추기경을 임명한 것은 결국 교황청의 프랑스 예속을 더 굳혀버린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켈레스틴 5세는 교황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진 사임을 했고요. 그 후에 등장한 교황이 보니파키우스 8세였죠.
켈레스틴 5세의 후임으로 새롭게 교황이 된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한 세기 전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실현되었던 교황권의 절정을 다시 구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황과 교황권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황권 자체는 정상에 이르질 못했죠. 교황과 교황청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보니파키우스 8세의 개인적 성향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보다도 재물이나 권력에 더 심취해 있었죠. 이태리의 많은 귀족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주변의 참모들도 역시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교황의 권위와 영광만을 탐닉해 갔죠. 그때 마침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속 군주들과 부딪혀야 되는 하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후대에 이것을 백년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기나긴 싸움이죠. 이것은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스코뉴의 소유권 때문이었습니다. 본래는 영국왕의 봉토로 되어 있던 이 지역을 1294년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몰수했고요. 화가 난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프랑스를 침공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양측의 전쟁에서 문제는 전쟁 비용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1세나 프랑스의 필립 4세는 그 비용을 교회를 통해서 충당하고자 계획했죠. 이러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였어요.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의 규정에 의하면 교황의 동의 없이는 성직자들에게 과세 부담을 할 수가 없었죠. 교회의 돈은 곧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교회를 통한 군비 조달은 곧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뜻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는 1296년 칙령을 내립니다. 클레리치스 라이코스 사제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나라의 사제도 교황의 허가 없이는 군주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했죠. 1299년에는 교황은 스코틀랜드를 교황의 소유로 선언했고요.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게 스코틀랜드 정복을 금지시켰어요. 이것은 영국과의 마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조처는 각국의 군주에게 내정 간섭이자 세속 권력에 대한 교황의 도전으로 보였던 거죠. 특히 프랑스 필립 4세와의 대립은 교황 패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립은 즉시 같은 명령을 내려서 프랑스 내의 돈이 어떤 명목으로도 교황청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죠. 또한 궁정에 파견된 교황청 대사인 파미어스의 감독 베르나르드 세세를 체포해서 배반자요 또 명예훼손자로 재판에 회부해버렸습니다. 세세의 임무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필립이 약속한 십자군 수행에 대해서 지도하고 둘째는 십자군 명목으로 거두는 11조를 오로지 십자군 준비를 위해서만 쓰도록 조처히 이해서였죠. 그러나 교황청 사신을 보낸다는 자체가 왕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또한 이 세세 대사의 선택 역시 필립을 자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실에 반하는 인물이었고요. 교황의 대사임을 뻐겨서 오만 불손했던 거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교서를 통해서 대사 석방과 보고를 위해 로마로 보내줄 것과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교황이 전해해준 모든 허용을 취소했죠. 또한 프랑스의 최고의 지도층들, 곧 모든 감독, 신학자, 성당의 대표자들을 로마에 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프랑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렇지만 교황청 내의 분위기가 이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태리의 귀족들과 수도사들은 그의 권력 탐욕과 물욕으로 반 보니파키우스 8세 정서였던 거죠. 오히려 그의 교황직 즉위에 무효를 주장했어요. 프랑스 의회 역시 필립을 지지했고요. 교황을 이단자여 파문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했죠. 교황은 프랑스와 영국왕의 조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 거죠. 즉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과세의 주체가 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이것은 교황권 몰락의 첫 징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죠. 그는 1302년 11월에 운함 쌍탐 에클레시암이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 속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요. 모든 교회는 교황의 지도 아래 통일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영적 권위가 통치자요 세속 권력은 그의 피통치자이며
교황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다고 선언을 했죠. 또한 교황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여 년 전에 이노센트 3세가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인데요. 로마 감독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 된다는 주장이었죠.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는 교서 속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두 검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검, 또 하나는 세속적인 검인데요. 문제는 두 검이 모두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교황은 프랑스 왕 필립의 파문 조치를 준비했지만 프랑스 왕은 오히려 선수를 쳐서 고하들을 시켜 교황을 사로잡았고요. 성에 유폐시켰죠. 이러한 과정이 교황청 세속 지배의 몰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후 교황은 귀족들과 또 시민들의 요청으로 석방이 되긴 하지만 그 충격을 받고 1303년 10월 11일 로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는 더욱더 두드러졌고요. 그 어느 때도 교황권은 다시 재개하지 못했죠. 이 사건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개인뿐만 아니라 교황권 자체의 몰락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교회사가 쿠어트 알란트는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절정을 성취했지만 보니파키우스 8세는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의 요인을 두 가지 지적합니다. 하나는 보니파키우스 8세의 인격적인 자질 부족이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로서의 시대적 변화에 둔감했음을 언급하지요. 교황청의 몰락과 더불어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가 본격화되는데요. 그 대표적 사건이 교황청의 아비뇽 포수 기간입니다. 기간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간에 해당되지요.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3년에 죽는데요. 그 후 베네딕트 11세가 잠시 등장했다가 클레멘트 5세가 교황으로 재위합니다. 클레멘트 5세 때부터 프랑스의 교황청 지배는 본격화되죠. 클레멘트 5세는 프랑스인이었지만 영국왕 에드워드 1세와 관련성이 깊어서 프랑스 의존도가 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어요. 1304년 교황이 되자 프랑스 지역인 리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고요. 거처를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또한 고위 추기경 28명 중 25명을 프랑스인으로 다시 임명했죠. 이때부터 시작된 70여 년간의 프랑스 왕 산하의 예속 기간을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 기간은 교황청의 해체 기간이었고요. 각 지역에 있던 교회와 성직자들도 교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군주, 세속 권력자의 권력 아래로 흡입되어간 기간이죠. 교황청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 영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교황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요. 교황청 수입을 이루던 여러 재원들도 왕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죠. 교황청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도를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소위 초년도 성직, 상납금 등 임명세는 새로 임명된 주교가 그 대가로 1년 수입을 몽땅 교황에게 헌납하는 제도인데요. 후에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면죄부도 이런 연유에서 만들어졌고요. 교황청의 일종의 재원확보제도 역할을 했죠. 70년간의 아비뇽 교황청 시절은 클레멘트 5세 때 시작되어서 그레고리 11세 때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나 70년간의 교황청 포수기간은 심각한 휴유증을 동반했습니다. 교회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생각은 사라졌고요. 민족 간의 갈등이 더 노출되어 그레고리 11세가 죽자 로마의 시민들은 반드시 후임 교황은 로마인을 선출하라고 요구했죠. 그 결과 선출된 사람이 우르반 6세인데요. 그는 강력한 교황청 개혁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고요. 이태리 출신의 추기경도 다수 새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이 이에 반발을 했죠. 그들은 다시 아비뇽으로 가서 우르반 6세의 선출을 무효로 선언했고요. 스위스 제네바 추기경으로 있던 로베르를 클레멘트 7세라는 이름으로 새로 교황자에 앉혔죠. 한 사람은 로마, 한 사람은 아비뇽, 두 명의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황청 분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상호 상대를 비난하고 파문했고요. 유럽 역시 각자가 가진 이해관계에 따라 둘러 나뉘어졌죠.
교황도 교황청도 영적 이념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치 집단으로 쇠퇴했던 40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개혁공의회가 일어나는데요. 개혁공의회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등장한 거죠. 교황청의 분열은 어쨌든 해결해야만 될 시급한 문제였어요. 개혁공의회의 발상은 지식 있는 평신도, 특히 파리 대학 교수단에 의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양쪽 모두 사임하고 새 교황을 뽑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쪽이 협의해서 한 사람으로 통일하라는 얘기죠. 1도 2도 아니라면 세 번째로는 공의회를 개최해서 누가 합법적인 교황인지 결정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비뇽의 교황청은 평신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고 버럭 화를 내다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요. 그 후임인 베네딕트 13세는 교회 분열을 해결해보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죠. 하지만 로마의 보니파키우스 9세는 아비뇽에서 온 교황의 사절을 대립교황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았죠. 보니파키우스 9세 역시 성직매매의 오점을 가지고 좋은 명성을 얻고 있지 못했는데요. 대립교황 측의 사절단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그 역시 버럭 화를 내다가 2일 후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죠.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세 가지 중 1번과 2번이 성사되지 않자 세 번째 개혁공의회가 소집이 되죠. 1409년 제1차 피사 개혁 공의회입니다. 두 교황회, 다시 말하면 양측의 교황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요. 결국 공의회는 두 교황의 폐위를 결정하고 새로 알렉산더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을 하죠. 하지만 기존의 두 교황이 이에 불복해서 결국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선임된 알렉산더 5세도 1년 후 사망해서 그의 통합교황 후임으로 요한 23세가 선출이 되죠. 하지만 그 역시 교황으로서 좋은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교황 3사람이 난립해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했던 시기가 2번 있는데요. 한 번은 1045년이고요. 두 번째가 1409년이죠. 3명으로 난립된 교황을 어쨌든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열리게 된 제2차 개혁공의회가 컨스탄츠 공의회이죠. 컨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간 열게 되고요. 컨스탄츠 공의회는 3사람의 교황을 다 사임시킨 후 새로 한 사람 단일 교황으로 마틴 5세를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난립되었던 교황과 교황청의 분열은 40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황 및 교황청의 분열을 해결한 개혁공의회는 더 교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공의회를 열고자 계획하죠. 하지만 교황 그리고 교황청의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결국 교황과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되고요. 공의회를 통해서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 공의회주의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의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려는 교황 즉 교황주의가 서로 맞서게 되지요. 공의주의와 교황주의의 대립은 교황주의의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공의회를 통한 개혁운동은 실패하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각 민족은 교황청과 대립해서 많은 진보를 했고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진보가 눈부셨죠. 하지만 독일은 어떤 변화에도 커다란 징조를 보이지 않았어요. 교황의 가세와 중압은 여전히 독일의 새벽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중세 후기에 이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등장했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요인에는 다분히 이와 같은 정치 또 교회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